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설사 어떤 실수를 반복했다 하더라도 일단 일을 수습하는 일은 중요한데요. 이 반복된 실수에 대한 책임과 문제점, 이거는 일단 수습한 이후에 지적해도 뭐 그렇게 늦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수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저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영어와 생명과학의 문제에 대한 정답 처리 문제가 우리 학생들의 당락을 좌우하는 상태에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예정대로 24일 날 정답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일정은 지키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런 모습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학생들의 피해와 편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아직도 행정 편의주의에만 몰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되도록 빨리 입장을 정리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게, 그리고 확정하게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이런 교육과정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오늘은 그냥 앞에 소리 다 빼고 오늘 카피 뭡니까? 오늘 카피는 게티스버그 이렇게 잡았는데요. 게티스버그. 네, 이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링컨의 연설입니다. 예, 예. 1863년 오늘 날짜 11월 19일에 이 게티스버그에서 남북전쟁에서 희생된 전몰자들을 위한 추도 연설이었는데요. 단 2분짜리 연설이 지금 뭐 150년 넘게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근데 뭔데?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사실 더 모든 게 다 민주제도에서는 관련이 되는데요. 우선 오늘 우리나라는 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개편된 정부 조직이 출범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인데요. 어제 그래서 관련 인사 발표가 있었죠. 예. 청와대에서는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이제 군 출신이 예, 이 장관급 처장, 뭐 장관입니다. 박인용 해군대장. 그렇죠. 원래 처장은 차관급인데. 맞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이제 장관급 네. 처장으로 격상이 돼 있는 거죠. 이분은 이제 해군 작전통으로 분류되는 분인데요. 해군 삼함대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을 거쳐서 합참 차장을 지낸 분인데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안전처로 자리 잡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사혁신처도 중요합니다. 민간 출신의 그러니까 삼성광통신 경영고문 이근면 처장으로 이제 후보 지명이 된 건데요. 삼성 SDS, 예. 삼성전자. 우리가 흔히 이제 삼성 기업을 부를 때 인사의 삼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요직을 두루 거쳤고 한국인사조직학회 고문도 역임한 전문가는 맞습니다. 문제는 관폐하를 척결하고 정부 조직 인사를 혁신하는데 얼만큼 권한을 실어줄 것이냐. 이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겠죠. 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은 남습니다. 뭐 비대해질 때 비대해지더라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국민안전처 장관 말이에요. 네. 이분이 아주 훌륭한 군인이에요.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전 경험도 많고. 그렇죠. 문제는 하지만 작전 경험이 많다고 재난안전처 장관에 적합하느냐 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작전을 하고 뭐를 한다라는 건 일을 수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재난안전처, 국민안전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고를 예방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훌륭한 군인이시지만 이분이 이
안전에 관한, 재난에 네. 관한 인식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전문성이. 그래서 저는 왜 정부가 말해요. 사후에 수습할 생각만 하느냐. 사전에 예방할 생각을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인사가 적합한 인사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신 교수님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얘기를 이건 여야의 문제가 예, 아니에요, 사실. 예비로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 문제들이 이제 지적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후보 지명 상태고 네. 군 출신이 적합하냐? 근데 이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본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방 중심의 국민안전처냐? 아니면 수습을 위한 국민안전처냐? 글쎄요. 그것이 문제예요. 비대한데요. 예. 어제 또 해경의 경우에는 이제 해체. 김석균 해경청장 마지막 청장이 되는 거죠. 이 퇴임식이 있었는데요. 결국 오늘부터는 이제 이 국민안전처 안에 이게 해양 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거대한 본부가 육상, 해상 이 안전 처리를 위해서 재편이 된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국민안전처가 이제 1만 명의 공무원을 보유하는 네. 초강력 이제 파워 조직이 됐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남고요. 그 수장의 리더십 문제도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 정부 고위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급, 장차관급 한 명 포함해서 지금 뭐 안행부가 쪼개졌잖아요. 맞습니다. 안행부가 쪼개지니까 당연히 이제 저건 늘어나죠. 자리는. 그래서 이게 승진잔치라는 그 비판도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건데 어제부터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일수록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국회 예산 처리 문제. 예. 이제 열흘 남짓이거든요. 예. 열 하루 남았습니다. 예. 이게 어제 뭐 옛날식 개구로 제가 잘 될 턱이 있나 막말 공방이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예.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레드라이트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열흘 동안 이거 처리할 수 있을까요? 쟁점 네, 예산들이 마녀사냥 많이 보시는 모양이다. 그 그린라이트가 좋은 건데요. 예, 우리가 영어로 잼이 나고 있다. 예. 트래픽 잼이 나고 있습니다. 안흥이 소관부처 심사에서요. 예. 야당은 박근혜 표 예산으로 지목된 구미 새마을 테마공원 조성, 이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56억 원을 이제 문제 삼고 보류시켰는데요. 또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사업 예산이 21억.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자원 바르게 사용하기에 1억, 따뜻한 겨울나기에 뭐 2,500만 원, 안전 및 윤리 의식에 3억 원. 이게 의식 교육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제 자잘하게 들어가 있는데 또 이제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 84억 중에서 지역위원회 운영 경비들은 야당은 심사 보류다. 왜냐하면 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지역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이 뭐냐 이런 거 문제 삼으면서 줄줄이 지금 삭감을 주장하는 보류가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보수단체로 이제 알려진 한국자유총연맹 예산 이런 것들 다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은 강조하고 있는 게 법정 시한 준수.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은 이 시간보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부딪히면서 지금 열흘 동안 이거 다 처리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12월 2일이면 자동 상정됩니다. 네. 네. 국회 선진화법, 저는 참 이 법을 그래도 국회가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착상 치는 게 아니라 뭐 최루탄을 터뜨리든지 전기톱 등장하든지. 생각해보세요. 공중부양도 있었고요. 전기톱 네. 그거 보면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랑 영화가 자꾸 호러 생각이 영화죠, 나가지고. 호러 영화. 네. 그런 게 막 국회에서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 때문에 이제 이 새누리당이 원내수석 부대표 김지원 의원 어제 이제 강경 발언했는데요. 예. 예산안 심사가 안 되면 여당 자체로 수정안을 단독 표결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는 예결특위의 심사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하면 미룰 수는 있으나 여당은 절대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쐐기를 박았는데요. 자, 여당 마감 시한 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다 보유해놓고 심사 처리도 안 됐는데 자동 이제 부의되는 것이 또 이제 적정하냐. 국민들 보기에. 이런 문제가 남을 텐데요. 지금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데 여야가 좀 쳐다보는 국민들 눈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참 최룡이 불쌍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불쌍했죠. 전용기 타고 가다가 다시 고장나서 타시더라고. 회항. 아, 정말 참.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도로 갔는데 뭐 팔린다 그러죠? 그렇죠. 아유, 이거 참. 야, 이거 전용기가 어떡해요. 말이에요. 이게 아유, 무슨 저런. 임대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근데 무슨 비행기 고치는 것도 이렇게 빨리 고쳐요? 아니, 그거나 조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대충 고치고 빨리 가라 그랬을 거야, 아마. 야, 중간에 떨어져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안 했겠어요. 안 고쳤을지도 모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사고 없이 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는데요. 어제 저녁 7시에 좀 시간이 미뤄지면서 대기하다가 크렘린궁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 접견했습니다. 1시간 정도인데 뭐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용은 전해져 있지 않지만 네. 오늘 새벽 소식을 접하면 바로 그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예. 이게 제3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그렇죠. 111표 찬성 그리고 이제 기권이 뭐 51 그리고 19표가 반대. 네.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경우에 본회의는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승인을 해야 이게 완료 처리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해야 되는 이유는 ICC 국제형사재판소 협약에 북한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거쳐야 있어야죠.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예.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예. 이게 이제 이사회에서 부결이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노리고 지금 푸틴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다. 읍수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고요. 그렇죠. 중국에는 요즘에 기싸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푸틴과 채룡에 무슨 얘기 나눴을까 좀 암울하긴 하지만 뭐 예측해보건대는 이제 유엔과 관련된 그야말로 납작 엎드리기가 아니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미국, 일본,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나라에 제끼고 자체 협의했다는 뉴스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아, 당연하죠. 국제 외교전 치열하게 우리가 가고 지금 있고요. 외교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다잡아야 되는 거고. 사실 ICC 회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예.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그렇죠. 노래. 네, 노래는요. 예. 이 우리가 링컨의 게티스버그 2분 연설 예. 마지막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렇죠.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민주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링컨의 세상도 영원할 텐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영원에 대하여 한번 긴 생각을 해보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Best shop. Best to enjoy. Best shop. Best shop. To the best manager. Best shop. Best shop. Best style. Best shop.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Best shop. 국민 단열재 페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로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는 70세 정년론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디딤돌 같은 사람, 바로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중소기업 CEO 여러분, 예비 창업자 여러분, 중소기업의 희망 디딤돌 신용보증기금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벨마크리에이트.
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백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백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틀니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답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포르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라스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복지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이 고령층을 겨냥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요.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년층을 사회적 생산활동의 중심 연령층으로 만들자는 게 주된 내용이라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이시죠?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00세 사회위원회를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구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19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기대여 명 정도를 한 66세 정도로 우리가 예상했었습니다. 60세면 완전 노인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남성이 79, 여자가 83인데 최빈 사망연도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그러니까 무슨 사망연도요? 최빈 가장 많이 최빈. 몇 살 때 가장 사람들이 세상과 이렇게 결별하는가, 예. 자연 수명을 다한 경우 그때는 이미 이제 89세, 88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세에 사는 시대가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 설계는 30년 전에 기대여명이 66세였을 때 그때 사회 설계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몇 세에 진학해야 되는가, 노동 인구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는 몇 살이 적당한가, 또 정년은 몇 살이 적당하고 정년 이후에 사면 어때야 하는가 등등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갖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고령 사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시겠다. 사실 민병두 의원께서는 언론인 출신에다가 더군다나 이런 쪽의 어떤 그 전략적인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필요성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민병두 의원께서는 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 쪽에서는 그럼 그거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등한시했어요? 이 고령사회 문제를. 그거는 우리만 등한시한 게 아니라 예. 정부도 지금까지 사회에서 꽤 잘못했던 거죠. 근데 느낌으로는 야당이 등한시했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가령 김영삼 대통령 예. 대학 준직주의 같은 경우 대학이 지금 한 500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500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다 합쳐서 예. 4년제 2년제 다 합쳐서. 예, 다 합쳐서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현재 출산율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20년 후에 대학의 40%가 문을 닫게 됩니다. 네. 현재 초등학교가 하나급이 한 도시 같은 경우 7학급 정도 되는데 20년 후에는 서너기 학급이 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인구가 유일한 인적 자원이었던 나라에서 네. 지금 인구가 한계 상황, 절벽에 오는 거죠.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럼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갖고 생산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인구 감소의 주소대로 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신기술을 갖다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기술만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간다고 할지라도 경제 성장률이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예측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정년은 이제 70세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건 아니고 예. 지금 정년 어떻게 각 직장한테 또 법으로 70세까지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0세까지는 대부분이 다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그죠? 예. 2년 후에는 60세까지로 예. 일부로 보장이 돼 있는데 예. 이런 겁니다. 가령 지금 통계청이 실제로 통계 얼마 전에 발표한 거에 따르면 되게 사람들이 70세까지는 일을 하더라고요. 일을 할 수밖에 없거나 상황이 일을 하고 싶어 그렇죠, 또.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전에는 개인의 삶을 가족과 이웃이 이렇게 부양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고통은 개인의 것이 되고 정체성은 굉장히 다양화된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연금만 갖고 앞으로 계속 저출산이나 고령화 정도는 더 심각해지는데 지금까지 시뮬레이션도 틀려갖고 몇 번씩 어디가 복지제도 같은 거 고쳐보고 또 고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그런 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깔아주자는 거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은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년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인형 일자리를 대거 만든다든지 지금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노인형 일자리가 예를 들면 뭐예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한번 도입을 해보는 거죠. 가령 우선 단순 임가공업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 중에 조달받는 일 중에 단순 임가공업으로 생산해내는 물품이라든지 혹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이들 돌봄 서비스 같은 걸 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R&D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첨단 기술에 대해서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결국 선진국도 이걸 최고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가령 하루에 4시간, 6시간을 갖다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물론 민병도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계셔서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정책적인 고민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정확한 방향으로 잘 하신 것 같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 전에 서른 의원의 발언, 물론 서른 의원께서는 본인은, 언론이 한 부분만 딱 띄워가지고, 그것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노인단체까지 방문을 할 정도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참 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 평화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워할 것 같은데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당 차원에서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제 한번 보고서를 갖다가 예.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서 이처럼 잘 써진 보고서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렇게 앞다퉈서 다루고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미 예측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현재 출생률로 간다면 350년 전에 지구상 최초의 소멸 국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70년 후에는 인구가 3천만 명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정부가 얘기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에 대해서 대책을 만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출생률 같은 경우는 저렇게 1.03 정도로 고정이 되면 거기서 이탈하고 탈출하는데 10년 내지 20년이 걸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어떤 과거의 해프닝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좀 우리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민하자고 사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 해프닝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구사했던 전략도 사실은,
특정 50대 이상의 배제 전략이었다는 인상을 50대 이상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당 차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라든지 잘못된 전략이었다든지 당 차원에서 그런 좀 인정을 했으면 보다 진정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이럴 때도 들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글을 갖다가 발표해서 예. 저는 민명도 의원님의 생각엔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그래서 항상 세대 간 연대, 계층 간 연대, 균형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있었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표. 물론 이것은 임대주택을 일단 저리로 우선적으로 신혼부부에 준다라는 것이 새정시민주연합의 그 주장이지만 그것하고는 좀 많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거예요. 가령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네. 우선 조산소 같은 경우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외국엔 조산소가 없다고 하지만. 네. 아기 낳는 비용이 제일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공공조산소를 갖다 많이 만들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조산소 갖다 가령 건강보험 개념의 범주에 끌어들이면 어떠냐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쭉 설계를 다 해나가야 되죠. 아까 이제 100세 사회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사회 설계를 다시 해나가는데 그때 지금 이제 가령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사람들이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물론 신자유주의 때문에 그렇다. 먹고 살기 힘들고 비정규직이 많고 그렇다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저출산은 3조 호황 시대 때 시작됐거든요. 지금 되게 50대, 50대 아마 중반, 후반 이런 분들이 1980년대 초반부터 아마 결혼했을 텐데 그때 되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고 둘 이상 과거처럼 이고 매고 지고 안고 끌고 아이들을 가는 거는 그건 선진국가 스타일이 아니다 하는 또 어떤 문화운동 같은 게 있었다고 봐요. 그럼 거꾸로 지금 단순히 경제 하나만 먹고 사는 거 하나만이 결정적인 편이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한꺼번에 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그 신혼부부한테 집 한 채 주자는 거는 임대주택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도시별로 한 해에 몇 쌍이 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택지는 어느 정도이고 어디에 조성 가능하고 재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구체적으로 그 TF팀이 아마 구성돼서 홍조화 의원님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본데 그 플랜을 보고서 생산적인 토론 같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그 표어하고 지금 사실 새정시민연합이 나오는 얘기하고 좀 차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당혹스러웠다는 그 점하고 또 하나 뭐냐면 준비가 안 된 채 이벤트에 치중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신혼부부에게 집 한이라는 그 표가요. 제가 어제도 홍정학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요 7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이 보고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정리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예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도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5년 동안 살다가 애 안 낳는 부부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들은 거는 5년 동안 살다가 불임이 된 경우 불임도 원인이 여러 가지 아니 불임이든 본인이 안 낳든 그거야 본인의 자유죠 본인들의. 알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여간 결혼이 어떤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환경에 의해서 결혼이 이렇게 지체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축복도 아니고 미래에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갖다 던졌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제제기는 좋은데 너무 파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는 과연 택지가 있겠는가? 가령 다 지방 가서 살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서울에 가령 우리 지역구 옆에 있는 성동구의 하수종마트회장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 때도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박원순 시장도 얘기하셨는데 수십만 평 되는 종마트회장을 지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지상에 공원을 두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벌써 택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령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택지는 어떻게 조성 가능하고
지금 뭐 재원 갖고만 논쟁을 하는데 우선 택지를 해서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론 재원이 택지도 포함한 개념이지만 그렇지만 지역별로 다 맞아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구체적인 논쟁이 발전이 되다 보면 실효성 있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다듬으셔서 정말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시민주연합 산하기관이죠.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사정시민주연합의 민병도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아니구나. 29일부터죠? 이 네, 차명 거래가 원천적으로 이 모든 게 차단이 되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입니다. 이제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차명 거래가 금지된다 이건데, 이것만 들으시면은 좀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차명 거래 원래 불법 아니야? 이걸 뭘 또 금지해 이럴 텐데, 지금까지는요, 빌려준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이 그냥 합의가 됐다면, 법상으로는 합법입니다. 이게 책임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에 이 합의가 됐다면. 그래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됐을 때부터 다시 전문가들이 차명 거래는 어떻게 막지? 이런 허점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29일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 사이에 합의를 했건 뭐건 뭐 간에 남의 돈 받아가지고 내 통장, 내 계좌로 이름 넣었다. 이 차명 계좌 자체가 불법입니다. 일단은 차명 계좌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건 차명 계좌를 했다는 그 처벌이고 이게 불법 자체니까 이제부터 이 돈에 대해서 탈세, 징역, 배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번에 바뀐 실명제법, 이 차명 계좌 금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가 차명 계좌가 근데 가족 내부에서는 허용이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한 달 전에 미리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에 아침 청취자분들은 딱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가족 친지 중에서 부부끼리는 6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이 부인, 부인이 남편이 이렇게 해서 그냥 6억 이내에서는 이쪽 저쪽에 계좌 넣어도 이거는 차명 계좌가 아닙니다. 자녀한테는 5천만 원 가능하고요. 부모님 명의로는 3천만 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게 증여 한도죠, 그러니까 법적인. 그렇습니다. 네. 차명 계좌 한도하고도 같은 겁니다. 같이가 되는 거죠. 예, 내가 한 5억 있는데 그거를 부인한테 갖고 있어.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아직 무슨 세법상관 분위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창회장, 예. 또 아파트 총무, 이 회비관리 차명 계좌 인정입니다. 이거 자기는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65세 어르신 용도로 이렇게 절세, 그러니까 이자 많이 주는 예금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명의 동의해가지고 자기가 내 돈 이렇게 둬가지고 예금 가입하는 거 안 됩니다. 불법이고요. 금융종합과세 2천만 원이거든요. 이 기준 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돈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익하는 거 역시 불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이 차명 계좌 불지정 관련할 때 모든 우선권은 계좌 명의자입니다. 즉 계좌에 있는 돈 사람 우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남한테 돈 맡기지 마십시오. 준 사람이 그냥 내 돈이요 해버리면 이거 끝이 납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또 하나, 금융감독원장 인사가 났는데, 네. 최수연 원장 물러나고,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이 내정됐다고 하는데, 이 금융감독원장이 대단한 자리잖아요. 사실 이 정치인 출신 중에 이 자리 가고 싶어 했던 분들도 꽤 되거든요. 예. 굳이 이제 인사 내용을 오늘 다룬 게 이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자리입니다. 금감원이라는 곳이요. 그래서 금융업계에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이 어저께 신재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웅섭 현재 정책금융공사 사장인데요. 이분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임명은 이제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요. 이 진웅섭 내정자 경우에 이력이 특이합니다. 이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고요.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법무부에 있다가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행시를 봐서 이제 경제 관료에 또 길을 걷게 되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시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재무부, 재정경제부 또 이런 쪽 자본시장국장 이런 거 거쳤기 때문에 모피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입지전적으로 했던 분들이 또 일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앞으로 기대해 볼 것 같고. 그 금일권 뉴스도 하나 있잖아요. 시중은행들의 임금과 고용 조건에 대한 전반적 상황들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예, 얘기예요?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그럽니다. 어저께 이제 노사 대표 격에 이제 금융노조, 산업계협회가 300 협약계약 체결 합의를 했는데, 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타일러나 이런 지금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업 이 위치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에는 계약직인데 무기계약직 좀 애매하죠. 공무원 집단도 있어요 이게. 예, 내년부터 정규직화한다. 그러니까 정격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권에서는 적어도 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없고요. 일체 비정규직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역시 은행이라서 좋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정년은 못 늘렸습니다. 당초에 이거 하고 또 60세 하나 아닌가요? 할게. 예? 60세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58세에서 60세로 늘리려고 막 했었는데, 예. 이 노조는 60세까지 늘리자 밀어붙였는데, 그럼 사측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겠다, 임금 깎겠다, 이렇게 돼서 이 정년 60세로 늘리는 것은 일단 이번 은행 단협에서는 통과가 안 됐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내년부터 정규직화한다. 은행 좋죠? 네. 좋은데요. 네. 300인 이상 사업장 다 60세로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원래 이제 지난해 이제 정부가 법을 바꿔가지고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2016년부터는 300 이상인 이상이니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측에서는 좀 더 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사측이 나오는 게 임금 피크제라고 그래서 한 임금을 쭉쭉쭉 깎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사 간의 타협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We're gonna run before, why we gonna run now? We're on our...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